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집에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보안이 취약해지는 점을 겨냥해서 해커들의 공격도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에 대비한 비용을 넉넉히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재택근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다양한 피해 중에서 랜섬웨어라고 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데, 이 랜섬웨어는 가상화폐 때문에 또 피해가 더 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떤 경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건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이죠. 이번 올림픽은 IT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올림픽을 돕는 선수들을 지원하는 IT 기술, 더 진화된 올림픽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요즘 주식시장은 오르는 날보다는 내리는 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0.5%가량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특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이슈 어떤 건지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아침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 어떤 이슈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그 부채 한도를 법에 따라 미리 이제 정해놓고 이제 운용을 하는데요. 예, 2019년 그 8월에 그때 이제 기존의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인데 네, 그때 증액을 안 하고요. 뭐 30조 이렇게 증액을 안 하고 2년 동안 유예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 지금 7월 31일로 끝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채 한도 이슈가 나왔을 때 보면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막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싸우다가 이게 그 결정을 못 내리면서 2011년에는 미국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되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연방 정부 셧다운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적도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정도까지 충격은 아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면 부채를 끌어올 텐데, 네, 그 부채를 어느 정도 이상은 끌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한도가 정해져 있고, 네, 그거를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 제한은 없이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준 상태에서 그 제한 기간, 특혜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게 재정 책임법 같은 건데요. 신흥국 같으면은 어떤 나라는 이제 재정 적자가 GDP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들 뭐 재정이 부담이 돼서 부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나라들이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래서 이제 한 80년, 90년 뭐 이럴 때 재정 책임법을 정한 나라들이 꽤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재정이 상당히 나빠지는 거를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만약에 부채 한도가 없으면 미국 사람들도 부채를 마음대로 썼겠죠. 그건 네.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나왔을 텐데요. 네. 재정 책임법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은 이제 만들어진 거는 1903년인가 그쯤인데 1970년대까지는 70년 초반까지는 실은 미국이 부채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태한 정지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이제 연동되었기 때문에 그 재정은 실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유지를 했었고요. 예. 그런데 불태한 이제 금과의 태환이 끝나고 나서 진짜 불태한 지폐가 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마음대로 이제 달러를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70년대부터 80년, 90년 엄청난 속도로 이게 빠르게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90년대까지는 한 중반까지는 한 5조 달러가 안 됐었는데 네.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4조 달러, 그 다음에 지난 한 5년 전에 이제 20조 달러, 그게 지금 22조를 넘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28조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은 양 당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타협을 해서 증액을 계속 했고요. 네. 제때는 못했지만, 음. 그리고 유예를 뭐 2년을 하든 아니면 3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가서 증액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한도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향후에도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부채를 최대한 이 정도까지만 질 수 있고 더 이상은 대출 받으면 안 된다. 시중에서 국채를 찍든 어쨌든 그 다 안 된다는 그 라인이 22조 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지난 2년간 그 잠깐 방치를 해놓은 게 28조 원까지 늘었으면 네, 이론적으로는 6조, 그러니까 28조 달러죠. 둘 다 22조 달러고 네, 한 6조 달러 정도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뭐 그럴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으니 정부가 어디서 빌려다 갚으면 또 마찬가지일 테니까. 아마 28.5조 달러니까 현재 수준이 예. 아마 한 뭐 29조, 30조 이렇게 또 올라가서 해야 되겠고, 아마 의회 예산국 뭐 예상으로는 거의 요 한 10년 동안 거의 35조 달러 뭐 이렇게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계속해서 이제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유예하고 또 올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제 그 미국 의회가 지금 휴가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9월 한 3주 정도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지금 막혀 있으면은 재무부가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지출은 올스톱이다 이거죠. 지출 올스톱까지는 아니고요. 특별한 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현금도 좀 있을 테고요. 네. 그런 일반 계정 자금을 사용하고 또는 여러 가지 기금에 들어가는 돈들을 좀 줄이고 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한 10월, 11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어떻게든 뭐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나라 예산을 안 쓸 수도 없고 네. 뭐 나라 빚진 게 우리가 지고 싶어서 졌냐 당연히 그럴 거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안 돼라고 하자니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양보하고 또 한도를 올려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고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이러다가 한도 올려주고 이게 반복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그럼 이게 아마 예. 10월에 내년 예산 하고 연관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법안에서 얼마나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협상을 하느냐, 민주당이 그 공화당 안을 좀 수용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내년 예산도에 그 민주당이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제 교육이나 보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안에서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 예. 이런 정치적인 지리한 게임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여야가 싸울 만한 좋은 그 이른바 거리가 생겼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우리는 그럼 투자자들은 내지는 바깥에서 이 상황을 보는 분들은 뭘 제일 걱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늘 있는 일이고 이번에도 또 이러네. 저러다 또 저러다 말겠지 하는 건데. 이게 실은 아주 크게 이슈가 됐던 게 2011년에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질 때였었는데요. 예. 그때는 그 S&P가 지금 피치나 모디스는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는데 S&P는 트리플 A를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한 이유가 예.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협상 과정을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 거고, 어떤 정치적인 타협과 이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일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내려가고 있고, 뭐 델타 바이러스나 경기 안 좋은 뭐 등등도 있지만, 예. 최근에 또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것들은 이런 문제들도 있겠고, 아마 10월에 이 문제가 어떻게든 타협이 되길 거라고 보고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아마 이런 불확실성은 이게 다른 이슈들과 함께 좀 이게 채권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니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단 이런 것 때문에 미래의 경기가 불투명할 것 같아서.
미국 어, 국채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채권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그래야 올라갈 텐데.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채로 몰리는 음,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알겠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 많이 덥다고 정부에서 당부가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실내에 좀 머무시고 물 자주 드시고 가벼운 옷 입으시고 혹시 또 농어촌 지역에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더위 시간대는 꼭 피해서 작업해 주십사 이렇게 정부에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전해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무더위 물러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죠 같이. 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재택근무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많이 늘었는데 재택근무 늘어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 생각도 못했던 단점이네요. 저는 재택근무하면 살이 좀 찌지 뭐 이제 이런 그런 정도의 단점을 떠올렸는데 컴퓨터 보안 사고가 많이 늘어난다. 그게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예, 회사 내부의 컴퓨터라든가 회사 내부의 인터넷들을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집에 있는 공유기라든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관리하는 수준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죠. 뭘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무선 공유기를 안 쓰는 집안은 없으니까 예. 그 공유기가 해킹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냥 쓰면 해킹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오. 우리가 보통 저는 공유기 접속 비밀번호 설정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죠. 많은데 예. 공유기 접속 비밀번호 그리고 관리자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네. 요 관리자용 오. 비밀번호도 새로운 걸로 바꿔놓으셔야 되고요. 우리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듯이 예. 공유기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터넷 공유기를 판 회사 사이트에 가보시면 네. 우리 공유기 소프트웨어를 언제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공유기 자체에 접속용 비밀번호, 관리자용 비밀번호, 네. 공유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중에 하나라도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아 우리 집 공유기가 해킹당할 수 있겠구나. 네. 재택근무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공유기 쓸 때마다 비밀번호 넣는 건 사용자용 비밀번호, 접속용 비밀번호. 접속용 비밀번호. 그거 말고 관리자용 비밀번호는 또 따로 있다. 네네. 그거는 홈페이지 가면 뭐 그게 이제 처음에 공유기 살 때 설명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살 때는 뭐 0000 이런 기본 패스워드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바꾸고 있으면 해커가 우리 집 공유기를 통해서 내 컴퓨터로 접근할 때 그 이제 접속용 비밀번호 정도를 몰라도 그냥 접근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냥 관리자용 비밀번호 0000 뭐 이런 걸로 접속을 해서 공유기를 조작하면 네. 내가 인터넷 주소를 아무리 잘 정확히 기입한다 하더라도 네. 해커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재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MBC 홈페이지로 가고 싶어도 그렇죠. 해커가 MBC를 쳐도 너는 여기로 가도록 해. MBC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짜 MBC 사이트로 접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 비번 이런 게 다 노출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뭐 회사의 접속 데이터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고, 그렇죠. 키보드로 뭐 넣고 있는지도 다 뺄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파급 효과가 크려면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택근무 보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 회사로는 그런 해커가 침입 못하게 미리 막아놨겠지만 네. 집집마다 개인들이야 누군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중요한 일은 회사에서 하겠지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맞습니다. 집에서는 기껏해야 뭐 영화밖에 더 보겠어 네, 하는 네. 정도였는데 예. 이제는 집에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일 수 그렇죠. 있으니. 또 가정용 PC로 회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용 PC로는 뭐 영화도 다운로드 받고 뭐 이것저것 막 접속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 PC 자체가 이제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는 거는 집에서 공유기를 쓰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그 보안 네. 해야 된다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처음 해보기에는 쉽진 않죠.
그런데 사실은 매뉴얼이 요새는 워낙 잘 돼 있어서 예. 그거대로만 따라하셔도 그렇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자용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주라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그냥 사실은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라.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노출된 그게 미국 연방 정부에서 네. 올해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못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는 거다. 왜요? 왜 그게 나빠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니까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특수 문자, 숫자 섞어 쓰라는 것도 별 실효성이 없다. 그것도 뭐 똑같은 거 가지고 가장 하니까. 효과적인 건 예. 비밀번호를 가능한 길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하나로 계속 써라. 그러니까 길게 만든 제대로 된 비밀번호가 있다라면 굳이 자주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걸로 쓸 걸. 처음에는 그냥 네 자리 숫자로 하라고 하길래 그냥 그걸로 쓰다가 자꾸 바꾸라고 길게 하라고 하니까 뭘 얼마나 더 길게 해야 되는 건지. 교수님은 길게 쓰십니까? 쓰시겠죠? 저는 모든 SNS 사이트하고 모든 사이트에 이중 비밀번호를 다 걸어놓습니다. 이중 비밀번호.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치고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거 이용해서 한 번 더 보안 인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예. 걸로. 알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것도 생긴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뭘 일부러 감염을 시켜놓고 내가 추려해 줄 테니 얼마 내시오 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감염이 되면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면 그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다 암호화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메시지 창이 하나 뜨는데 네. 이 주소로 비트코인 얼마를 보내주면 내가 암호화된 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거 보내라. 이렇게 네. 요구하는 겁니다. 돈 줄 생각이 있더라도 비트코인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분들은 좀 쉬운 걸로 시키지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거 응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 통계에 따르면 국내 2019년 랜섬웨어 피해액이 1조 8천억 원이었고요. 2000년에 2조억 원이었고요. 지금 2021년 올해에 지금 2조 5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들에게 준 돈의 액수예요? 아니면 그렇죠. 돈의 액수? 그러니까 돈의 액수 플러스 또 돈을 안 준 기업 같은 상태에서 경우는 받은 업무가 마비될 마비된 테니까. 금전적 피해 등등. 실제로 예전에 2017년에 인터넷 나야나라는 업체가 있었거든요. 이게 네.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는 초기에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해커가 50억 원을 요구했었고요. 결국은 13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비밀번호를 받았었습니다. 깎아서. 네. 야 이거는 안 줄래야 안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걸리고 나면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요새는 컴퓨터를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네네. 모든 시스템이 암호화돼서 마비가 되면 그냥 업무 자체가 마비되거든요. 그냥 컴퓨터 그거 불났다고 생각하고 자르고 다른 컴퓨터 갖다 넣으면 어떤 피해가 있길래 10몇 억씩을 줘야 돼요? 그게 데이터가 백업이 잘 돼 있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는데 예. 백업이 안 돼 있으면 뭐 고객 데이터든 그렇죠. 기존 거래 데이터든. 그렇죠. 그런데 백업을 자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의외로 기업들이 백업 같은 걸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 피해 중에 80%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냥 대충 걸려도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니까 또 그렇게도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립니까? 일단 걸리고 나면 백업을 해놨으면 다행이니까 최악의 경우 그 컴퓨터 안 쓰면 되니까 그렇죠. 백업을 잘 해놓자. 아니면 안 걸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안 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보안 대책을 또 철저히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건 백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요새는 이런 랜섬웨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럼 랜섬웨어 에저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랜섬웨어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서비스, 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에? 그래서 해커들을 도와주는 그렇죠. 업체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예.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공격 목표를 설정해 주면 예. 그냥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연습해봐라.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 에저 서비스,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1위 업체가 레빌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잠깐만요. 그 업체는 그러면 예를 들면 MBC 홈페이지를 공격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레빌이라는 업체가 돈을 받고 그렇죠. 그걸 해준다. 예를 들어 김승주라는 사람이 MBC를 공격하고 싶다. 아. 그럼 제가 레빌한테 돈을 주고 그 그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 내고 공격해 주세요 한 다음에 공격에 성공하면 MBC한테는 2,000만 원 주세요. 그럴 수 그러면 중간에 이 업체가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8,100만 달러입니다. 아니 그들은 직접 하지 왜? 얼마 전에 미국 송유관 네네. 중단 사고가 난 적이 있죠. 예, 거기가 예. 이제 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네. 이 업체도 지금 57억 원을 건네줬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송유관 업체도 사실은 그 서비스형 랜섬웨어 공격에 당했다라고 알려져 그러니까 있습니다. 해커가 직접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네. 해커도 어떤 이제 업체를 써서 공격을 했고 그 업체도 따로 있고. 네네. 야, 각자 전문성 발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협상팀, 공격팀. 맞습니다. 협상팀은 공격팀을 외주를 주고.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해킹을 실제로 한 예. 그 근원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실제 공격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라던데 이 방금 설명해 주신 랜섬웨어 공격과 가상화폐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다음에 돈을 요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직접 만나서 받거나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추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폐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게 근본적으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 공격이 좀 더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범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가상화폐로 받으면 저 친구한테 갔을 텐데 그걸 어디서 현금화할지를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어느 계좌로 갔는지는 알지만 네. 그 계좌의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실명 확인을 하질 않으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누구든 저 계좌 동결하세요. 못 찾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해당 계좌를 동결해 버릴 수도 있죠. 그 예. 계좌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다 막아주세요. 뭐 이렇게. 예, 그 지갑에서 드나드는 그런데 실제로 해커가 가상화폐를 손에 넣으면 네. 그것을 다른 돈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돈을 세탁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거래소 같은 데 가서 그걸 사고 팔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돈 세탁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받아오시면 예를 들어 김승주 돈을 예. 다른 사람의 돈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계좌번호나 일련번호 같은 게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텀블러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건 추적은 물리적으로는 되니까 남의 가상화폐하고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한 사건이 났을 때 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추적하겠습니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공적으로 잡아낸 사례를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잡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렇죠. 야, 이거 참.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고들 많아요, 요즘. 국내도 지금 뭐 랜섬웨어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 지금 재택근무가 계속 길어지니까 네.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거는 결국은 그런 백업을 잘 시켜주는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야 그냥 포기하고 다시 하지 할 수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도 어려우니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꾸 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뭐 장비를 사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중소기업 내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네. 실효성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얘기하는 게 이 랜섬웨어 관련한 구독 경제 모델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5만 원, 6만 원을 내면 우리 정수기 렌탈 서비스 같이 하듯이. 백업 및 랜섬웨어 방어 관련한 솔루션을 설치해주고 전문가가 와서 관리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중소기업의 보안 의식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게 써보니까 좋네. 뭐 기기 하나 준다고 그 관리할 인력이 중소기업은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써보기에서 인식을 개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거 내가 사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런 서비스가? 아직은 있을 것 그런 게 같은데. 없습니다. 창업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저는 그런데 재주가 없어서요. 고려대학교 정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올림픽 경기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IT 기술들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김덕진 부소장님도 저 랜섬웨어 조심하셔야 된대요. 뭔지 모르시죠? 저는 모를 수가 없어요.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 한 그래요? 10년치 사진을 날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뜨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비트코인 얼마 달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몇 개 달라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업을 하나를 해놔서 클라우드에 연동으로 백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3중으로 백업을 해놓는 스타일이라 파일을 한 통은 날렸지만 나머지 하나로 겨우 복구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느꼈던 거 귀찮더라도 윈도우 업데이트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 랜섬웨어 공격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가 대부분 다 보안 업데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맨날 똑같이 쓰는데 이거 왜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보안의 틈에서 새로운 틈들을 막아주는 거니까 꺼질 때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컴퓨터 안전해지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보안 업데이트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갖고 오신 소식은 네. 올림픽 경기도 이제는 그냥 땀만 열심히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한다. 그럼요. 훈련뿐만 아니라요.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 수 없고 TV로 보잖아요. 근데 TV 중계에서도요. 예전보다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게 대부분 또 IT 우리가 또 얘기했던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선수들이 훈련할 때 IT 기술을 제일 많이 쓰는 네.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양궁이에요. 양궁. 네, 양궁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30년 이상 세계 최고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정말 최첨단 기술과 우리가 모르는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뭔가 그러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항상 뭔가 대회 나가기 전에 야구장에서 사람 꽉 찬 상태에서 화살 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보면 담력 훈련이나 소음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조용하거나 이제 관중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이번에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진천 선수촌 양궁장에 아예 도쿄 유메노시아 양궁장을 본뜬 가상 도쿄 경기장을 설치를 아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네. 세트장에 그 LED 전광판 밝기로 인해서 선수가 타깃 조준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빛바램 이런 것까지도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가상 환경으로 만들었고요. 네. 또 무관중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200석 빈관람석에다가 또 실제 경기를 할 때 나오는 상황별 영어, 일본어, 뭐 현장 아나운서 코멘트도 나오고 소음 박수 카메라 셔터 나오는데 이거를 현장에서도 체험하고 또 VR 기기를 통해서도 두 가지로 결국에는 모든 상황들을 연습한 상태에서 영화 세트장 같은 걸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동선까지.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똑같은 출입장, 퇴장 동선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 다 하고 간 겁니다. 세트장 똑같이 만들어서. 네. 이게 그런데 IT 기술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그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단순히 세트장뿐만 아니라 VR 기기를 통해서도 같이 가상 훈련하고요. 네, 그간에서 또 이제 그 소리 같은 거에 대한 대응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저는 훈련할 때 나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궁에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건데요. 이제 활을 하루에도 당연히 몇백 발씩 쏠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점수를요, 단순히 점수 데이터를 일부만 모았습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이게 정밀하게 위치 파악하는 전자 관역이 들어가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거를 빅데이터화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실제로 이 선수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화살을 쏘는지를 분석해주는 이러한 솔루션이 들어갔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폼을 계속 볼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영상 하루 종일 하는 걸 그거를 다 거기서 이제 쏘는 것만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궁을 쏘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만 자동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이미지에서 훈련 영상을 쉽게 분석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반으로 이제 심리 치료까지도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나 내용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심리적인 뭐 소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심리적인 앱으로 이제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또 놀라운 게 그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활 있잖아요.
활을 잡을 때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립이 원래는 기성품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손에 맞게 본인들이 직접 깎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터로 이제 이 사람이 이것 좀 좋아요라고 하면 똑같이 그걸 만들어 주는데 사람이 만든 흠집까지도 그대로 구현을 해서 그립을 꼽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오차 없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화살 기계가 수백 발을 자동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탄착군이 제대로 나오는 몇 개의 화살, 그러니까 불량품 없는 활만 이제 화살만 뽑아서 그걸 또 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에 좀 다양한 기술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살 자체도 살짝 휘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그렇죠. 미리 쏴보는데 네. 사람이 쏴보는 게 아니라 네, 슈팅 머신이 있어서 그게 심지어 탄착군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거는 100원짜리 있잖아요. 네. 100원짜리 하나에 그 활이 다 들어갈 정도로 정확도를 높였다고 그래요. 기계로 쐈을 때 그 정도로 모여야 좋은 화살이다. 네, 맞습니다. 화살탄 못한. 그렇군요. 또 어떤 IT 기술이 있습니까? 또 이제 재밌는 거는요. 우리 이번에 보시면 새로운 게 심박수 보셨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양궁 선수분들이 할 때 심박수가 높아지면 긴장한 것 같아. 근데 그 심박수도요. 심박 센서가 아니라 재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여기에도 딥러닝이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로 측정을 해요. 네. 카메라로 선수의 얼굴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한 2019년부터 연구되었던 기술인데요. 카메라로 선수 얼굴의 미세한 색상 변화를 감지해서 맥파를 검출해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활을 쏠 때 심박 센서를 몸에다 달면 선수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 데서도 카메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양궁협회 이제 전 세계 양궁협회에서 2019년부터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이게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올해 초부터 국내 기술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심박수의 그 중계에 적응이 된 상태로 들어갔고 나머지 선수들은 2주 전에 딱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주 전에 이번에 이 심박수 중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아는 거니까 선수는 다를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선수는 다를 건 없는데 예를 들면 내 심박수가 방송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이 방송에 이미 심박수가 나오는 자체 평가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로만 찍으면 얼굴색이 살짝 변하나 봐요. 심박수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그 안산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심박수가 낮게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 좀 딥러닝 기술의 오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거 양궁에서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거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미지 추적 카메라로 수영 종목 있죠. 수영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의 그 속도가 이 TV에서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실제로 재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이미지 추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영상을 기반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요. 또 이제 승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말과 기수의 움직임 조금의 차이에서 금메달, 은메달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의 움직임 자체도 이 딥러닝 이미지 추적 기술로 보고 있고 체조에서도 포즈 감지 기술도 이번에 들어갔고 심지어 이제 역도 훈련할 때 바벨 궤도 그러니까 바벨을 어떤 각도로 드는지도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뼈다귀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딥러닝이 측정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센서나 복잡한 기술이나 어떠한 기법들이 들어갔던 게 올해는 이 영상 기반의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촬영하면 영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 찍어서 딥러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영상의 패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라고 치면요. 심박수에서 기존에 이제 그 실제로 심박 센서를 가지고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이 이 정도의 색깔이거나 이 정도로 변화할 때 기존의 심박 센서로 쟀을 때 이 정도의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답 데이터가 있는 거죠. 정답 예, 데이터. 예. 그럼 그걸 갖고 그걸 이제 통해서 역산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방송할 때도 같이 보고 있으면 네. 소장님의 심박수가 방송할 때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기자님께서 아까 그 이제 그 뭐죠? 저희가 보안 기술과 관련해서 말이 턱턱 막히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심박수가 떨어지시나 올라가시나 좀 그건 궁금은 재밌겠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쓰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토론할 때. TV 토론 같은 거 네, 할 때도 TV 보면, 토론할 때 심박수가 저분 들어가면 말문 막혔네.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좀 재밌지 그렇기도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범인 잡아와서 형사가 쓰기도 하고 네. 왜 가슴 찢는 건데 왜?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센서를 갖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이번에 육상 종목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한 선수들한테 조끼에다가 AI 기반으로 한 소형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초에 무려 2,000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네. 13g짜리 센서인데 이거를 가지고 선수들의 속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허들 같은 거 넘을 때 점프 몇 미터로 하는지, 예. 보폭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도 했고요. 이제 펜싱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기존에 있었던 펜싱 정상급 선수들이 시도하는 10가지 패턴을 3D로 만들어서 이걸 AR 기계를 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 내 앞에 가상의 적이 있겠죠. 그럼 가상의 적을 가지고 훈련하는 이런 데에도 이제 기술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 소개한 거예요? 아니면 또 남아 있어요? 아, 네, 또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면 네. 이제 올림픽에서 선수들 말고 스태프들한테도 이번에 좀 필요했던 게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도 아직 좀 아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전자식 마스크 국내에서 만든 거 LG전자에서 만든 건데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올림픽 선수단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전자식 마스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나라들에게 지원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신청해서 최근 회신이 나오니까 아마 이제 올해 연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열사병을 막는 이어웨어인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제 선수 스태프들한테 이어폰을 통해 가지고 열사병을 보호하는 지능형 이어웨어도 이번에 좀 제공이 됐습니다. 열사병에 걸릴 것 같으면 네, 그럼 이제 물을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지금 너무 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움직이세요라고 하는 거를 AI가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야, 거죠. 그것도 괜찮네요. 네, 뭐 그런 기술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실생활에서도 좀 이제 나중에 좀 볼 수 있지 야, 않을까. 나중에 쓸 일 많겠다. 네. 잔소리 이어폰. 아,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렇죠. 한 자리에 계속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네. 이제 한 50분 일하셨으니까 잠깐 쉬고 오세요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얘기하는 있고 네. 지금 밤 10시 30분인데 왜 라면을 끓이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할 거고. 그럴 때 이제 심박수를 같이 재면은 아주 텐션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기술들은 일본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참 재밌는데 원래는 이제 올림픽 때는 개최국의 기술력을 많이 올리고 실제 예전 이제 일본의 1964년도 신칸센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일본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기술이 쇠퇴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외신의 평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이 대부분 다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뭔가를 하는 게 지금 보면 1등 기술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좀 드러난 현실이 아니었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특히나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재밌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은 좀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 거의 안 쓰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기술이나 솔루션이 우리나라께 지금 거기에 그쪽으로 들어가 많이 있다고 가서. 합니다. 네, 5G도 마찬가지고요. 5G 기술도 그렇고. 네네. 자, 또 올림픽을 이렇게 IT 기술을 측면에서 보니까 재밌네요.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